자, 입문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서 강의는 기초적인 용어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시술 개론을 하기 위해서 기초 이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기초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4문제 전후 정도는 뭐 해마다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총론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자,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공을 가해서 만드는 피조물을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칭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칭하고, 여기에 부수되는 딸리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이런 거 있죠. 대문 이런 것도 건축물, 딸리면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나대지에 담장만 설치한다 이런 것은 건축물이 아니고요. 일반 공작물이지만 건축물에 딸리면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공연장 이런 거 있죠. 점포 차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하 상가들 그런 것은 건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주요 구조부 해놨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이것은 건축법 2조에 의거해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력벽, 자, 기둥, 포, 지붕틀, 바닥 여기 나오죠. 그래서 바닥과 주계단에서 이 총 6가지면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잡아놨습니다. 자, 주요 구조부 6가지는 하재란 재난입니다. 하재란 재난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이 6가지가 붕괴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을 6가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사익기둥이나 지하층 바닥, 특히 지하층 바닥은 불 안 나잖아요. 그리고 작은 보. 원래 작은 보라는, 원래 보라는 개념은 큰 보인데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큰 보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작은 보는, 보통 보는 큰 보를 뜻하고 작은 보는 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거예요. 큰 보와 큰 보를 갖다가 연결하는, 보를 작은 보라고 해요. 근데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작은 보가 파손되더라도 큰 보가 지탱을 해주면 건물은 붕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양 아니고, 차양은 이게 차양 아닙니까? 돌출한 거. 차양 부분이죠. 이렇게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나가는 이 차양,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옥외 계단도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주계단은 되지만 주계단은 것은 그 건물의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입니다. 그럼 건물 내에 있어야 된다. 옥 내에. 옥에 있는 것은 주계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둥, 수직부재죠. 그래서 기둥은 수직부재로서 보통 압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둥 개념. 기둥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둥은 압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직부재다 보니까 상부에서 하중이 적용되면 압축력을 받습니다. 인장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둥에 대해서 거기 칼럼 부분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도면에 시를 쓰면 이 기둥 칼럼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 량 해놨죠. 한문으로 량자, 보량자죠. 그래서 이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지르는 수평부재를 보라고 하는데, 이때 보는 큰 보하고 작은 보. 그래서 보통 보락하는 것은 큰 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보는 이제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한 것을 작은 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벽 월서죠. 그래서 이 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실 때 거기 정의 내린 것은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께의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그 벽 두께의 2배 이상 넣는 수직부재나죠. 자, 그러면 기둥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단면을 보면 이런 정사 이런 형태도 있고 직사각형 형태도 있고 이런 기둥이 되는데, 자, 벽의 경우는 이렇게 두께에 비해서 길이가 길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기준은 이거라는 거죠. 요 두께를 측정했을 때 이것이 2배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한 2배 이상. 그러면 이 두께를 기준 잡았을 때 얘가 2배 이상 길어져야지만 벽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말을 하면 이 3배 이상 돼야지 이 길이가 이 두께로 이제 두께에 대해서 이 길이가 몇 배? 3배입니다. 3배 이상 되면 우리가 기둥으로 이 기둥이 아닌 벽이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 3배가 안 되잖아. 이 단변 길이에서 자 여기에 비해서 이게 3배가 안 되죠. 이런 개념이. 그래서 3배가 이상이 되면 벽으로 보고 원로 보고 그래서 아니면 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둥과 벽의 구분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막벽이 나오죠. 장막벽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커튼홀 개념으로 사용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 장막벽이라는 것은 이걸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장막벽은 뼈대 골조가 있는 거. 자, 현재 거기 보시면 7페이지의 그 그림을 보시면 얘가 라멘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장막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자, 이는 철골 구조, 이 뼈대가 있는 겁니다. 철골 구조 등의 조적 벽체입니다. 조적, 이런 벽돌이나 이런 벌로 조적 벽,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장막벽. 이 벽을 장막벽. 그러면 장막벽은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비내력벽. 보통 역학상 분류했을 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역학상 분류하면 힘의 전달상, 역학상, 힘의 전달상, 자, 벽을 분류하게 되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어집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그럼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입니다. 하중이나 이런 외력을, 하중을 지지 또는 분담, 그래서 지지할 수 있는 벽을 갖다가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그러하지 못한 벽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구분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 3번에 내력벽 나오죠. 연직 하중이나 수평이 대응하기 설치한 벽. 그래서 하중을 저항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죠. 그러하지 않는 벽. 그래서 장막벽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칸막이 벽 있죠. 이런 것도 비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압축력. 자, 누르는 힘이 압축력이죠. 누르는 힘은 압축력. 그리고 8번에 잡아당기는 힘은 인장력 개념이 됩니다. 인장력. 자, 그러면 이렇게 기둥과 같은 수직 부재들, 벽이나 이런 수직 부재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르는 힘은 압축력이라고 해요. 누르는 힘이 압축력이 됩니다. 이때 이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되면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압축 응력. 그래서 응력이라는 것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그러면 그럼 8번에 보면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인장력이고 누르는 힘은 압축력. 그럼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면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생기는 거죠. 내부에는. 이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장응력. 그러면 응력이 약하면, 인장이 약하면 떨어지는 거죠. 쉽게 잡아당겼을 때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분필과 같은 재료는 제가 인장력을 가합니다. 뚝 떨어지죠. 인장응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을 잡아당기면 여러분들이 사람 힘으로 못 되죠. 그러면 인정력이 매주 좋은 거죠. 그리고 전단력. 자, 자르려고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 개념이에요. 자, 전단력은 자, 여러분들 가위로 종이를 절단하죠. 그게 전단력입니다. 자, 현재 이 부재축의 반대 힘이 정해서 이 부재를 자르려고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가위로 종이를 절단한다. 전단력.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죠. 종이를 절단할 땐 절단이 잘 되는데 만약 일반 가위로 금속판을 자르려고 하면 절단이 잘 안 되죠. 전단력 내부에 응력이 생겨. 그러면 이 힘을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인데 그럼 내부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단 응력이 적으면 종이가 절단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 가위로 금속을 자르면 절단이 잘 안 되잖아요. 안에 전단 응력이 어느 정도 크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모멘트는 기본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스윙을 하거나 빨래를 비틀거나 이럴 때 짤 때 이런 움직임을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하면 수직 빨래줄 기억합시다. 기둥이고 기둥 이렇게 빨래줄이 있다. 그럼 이렇게 휘어지는 맞죠? 모멘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고정하중. 자,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자중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입니다. 뼈대의 무게, 자중을 뜻합니다. 구조물의 자중을 고정하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이와 부착 고정되어 있는 비내력 부분이나 각종 설비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하중이죠. 앞전에 고정하중 여부를 묻는 문제를 했죠. 고정하중인지 적재하중인지 이걸 묻는 것. 자, 그럼 간단히 이거예요. 고정하중 부착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부착 고정돼야 됩니다. 고정이 된 것이어야 돼요. 부착 고정이 안 되면 우리가 12번의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이 라이브 로드가 되는 거예요. 적재하중은 하라중이라고 칭하죠. 라이브 로드에서. 그래서 이 고정하중은 데드로드 사하중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재하중, 하라중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거예요. 얘 두 가지 구분점. 얘는 부착 고정이 돼야 되고 얘는 부착 고정이 안 돼야 돼요. 이것은 부착 고정이 돼야 되지만 이 고정하중 얘는 부착 고정이 안 돼야지 하라중입니다. 그럼 건물에 있는 하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얘 아니면 얘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 부착 고정 안 됐죠? 빨랑빨랑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집에만 잘 박혀 있는 사람들도 움직이잖아요. 화장실에 가고 부착 고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바로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책상이다. 움직일 수 있죠? 조금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바닥에 타일 마감 공사에서 타일 벽에 타일 공사에서 부착 고정되죠? 그럼 고정하중입니다. 부착 고정 여부를 따지시면 돼요. 부착이 됐느냐, 고정이 됐느냐. 부착 고정 안 된 것은 하라중이다. 우리 선풍기 막 들고 다니죠? 그러면 그것은 부착 고정 안 됐으니까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근데 매입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문제가 고정하중이 되는 거죠. 부착 고정 여부를 가지고 따져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12번 적재하중, 자, 이 하라중은 격가지로 이것이 하라중이죠. 우리가 건축물을 갖다가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함으로써 이 발생되는 하중이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럼 새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그럼 그거는 고정하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삿짐을 싸고 아파트 내로 들어가죠. 점유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라주입니다. 그러면 이삿짐 가지고 들어가려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에 고정된 것을 움직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착 고정이 안 된 거, 얘는 부착 고정이 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가구나 일반 물건 이런 것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적재하중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아파트 내 붙박이 장으로 가구가 돼 있죠. 그거는 이거 고정하중입니다. 부착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의 행력, 수평 방향, 가로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행력 또는 수평력이라고 되죠. 그 다음에 14번 경간, 간사이, 서판 다 쓰죠. 자, 그래서 이 경간, 기둥이나 기둥 중심 간의 거리나 벽과 벽 중심 간의 거리죠. 경간이라고도 하고 간사이 또는 스팬. 그래서 스팬 개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쓸지 모릅니다.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인 간사이 경간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교량에서 교각과 교각의 중심 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5번 가세 브레이스. 자, 15번 가세 브레이스의 개념은 보통 이겁니다. 근데 트러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 저런 거 있죠. 타워크레 이런 거 보시면 자, 이렇게 짜나가잖아요.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해 준 거 있죠.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보통 가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세는 수평력 보강 목적이나 행력 보강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이에요. 대각선을 빛이라고도 하죠. 빛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가 가세입니다. 설치하는 부재를 우리가 가세라고 칭합니다. 가세. 그래서 대각선 방향 되어지면 가세입니다. 자, 그리고 16번에 보면 모듈 개념이 나오는데, 자, 모듈이란 것은 사실 이거죠. 공업화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치수의 단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현재 아파트 욕실이 있었습니다. 욕실인데, 자, 욕실에 어디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생산품, 욕조도 공장 생산품이고, 대변기도 공장에서 세면기는 공장에서 생산할 겁니까?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치수를 단위화를 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모듈을 정하는 거죠. 모듈. 그러면 이 배수, 수직 치수는 무슨 배수를 한다든지 수평 치수는 무슨 배수로 간다, 이런 치수를 단위화 시켜 놓는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번에 보면 자굴이 나와요. 자굴, 브레이킹. 자, 자굴이라는 것은 어떤 부재가 단면에 비해서 길게 되면 하중이 작용이 됐을 때 굴절되는 현상이 필요하죠. 굴절되겠죠. 이것을 자굴이라고 하는데, 자자가 안절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게 되면 다리가 구부러지죠. 앉게 되면. 그래서 그 안절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굴이라는 용어를 쓴다. 자굴. 그럼 자굴의 대표적인 것이 그죠? 사람에서 나타나는 자굴 현상은 주름살. 눈을 막 웃으면 요 주변에 주름이 지죠. 이게 자굴입니다. 자, 그리고 이마에 있죠? 주름살.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머리 주름살, 이게 자굴이 왜? 이걸 치켜 뜨니까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자굴이 생기는 겁니다. 주름살이. 그런 게 아니면 옆구리 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게 자굴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조적. 짤조자 쌓을적입니다. 짤조자 쌓을적자. 그러면 쌓아서 짠 구조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벽돌이나 이런 블록, 돌 같은 거 있죠? 시멘트, 모르탄 접착제로 쌓아 올린 구조를 나중에 조적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쉽게 얘기하면 공사기관이죠. 공사기관의 준말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건축공사기간. 자,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공사 착공을 하고요. 뒤에 끝날 때는 보통 이겁니다. 어느 법을 받았냐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는 데 따라서 약간 달리죠.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지으면 뭔가 하면 사용 검사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타 법률을 받아서 짓게 되면 준공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약간 틀리죠. 근데 옛날은 건축법을 적용받든 주택법을 적용받든 다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옛날엔 모든 건축물들이. 그때는 준공 1이 기본이었고요. 지금은 약간 달라지긴 했다. 뭐 사용 승인이나 그래서 보통 준공 검사를 받으면 준공 1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준공 1이 적힌 건축물도 있죠. 준공 이렇게 적힌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커튼을 납니다. 커튼과 같은 월이 벽이죠. 커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커튼월이 됩니다. 자, 보통 커튼월은 과거에는 비내력벽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었자면 최근의 건축물에서는 이겁니다. 자, 보통 현대식 건축물들이 뼈대를 짜놓고 외벽을 조립을 해요. 공장 생산품으로. 그럼 여러분 63빌딩이나 제2롯데월드나 이거는 SK 건축물인데 이런 건축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외벽을 공장 생산부로 조립을 하죠. 그 벽을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자 21번 실링제가 나오죠. 실링제. 이 실링제는 다름 아닌 실링제는 이겁니다. 조립 구조나 커튼월 구조 있죠. 그러면 프리패브 공법이 바로 조립 공법 아닙니까? 조립 구조나 이런 커튼을 조립하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 줄눈이 생깁니다. 그 줄눈재를 실링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실리콘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 쌌던 거 그걸 실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은 일반적으로 마감공사라 보면 돼요. 장실 목적으로 마무리하는 공사를 총칭해서 수장공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3번 이음 제1길이방향 두 부재를 자 우리가 접합하는 거 쉽게 이렇게 이 부재하고 이 부재를 이렇게 접합 제1길이방향 이 길이잖아요.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접합하면 이음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부재가 직각동 경사로 이렇게 하면 맞춤이라고 합니다. 맞춤. 그 맞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 자주 봤습니다. 옛날에 책상이나 글상들이 나무로 이렇게 호물파가 끼워 넣어 가지고 맞췄잖아요. 그런 것을 맞춤이라고 합니다. 맞춤. 그다음 25번 강성. 구조물이 외력이나 이런 하중을 받았을 때 변형을 적게 하려는 성질을 강성이라고 해요.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이것을 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성이 잘 생각 안 나면 강성노조 이걸 기억하시면 돼. 뜻을 잘 안 굽혀야지 강성노조죠. 사측에서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들어줘 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26번에서 30번까지 26에서 30번까지가 골조 방식인데 이 골조 방식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이 건축 구조 기준이에요. 건축 구조 기준에서 혹시나 골조 방식을 따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앞으로 어렵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골조 방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현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골조 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27번에 건물 골조 방식이 나와요. 27번에 건물 골조 방식. 자, 이 건물 골조 방식의 경우는 거기 이렇게 해놨죠.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고 건물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 건물의 장기 하중은 수직 하중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고정 하중이나 이런 적재 하중 있죠? 적설 하중, 이게 수직 하중이에요.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는 거야. 입체 골조가. 그러면 입체 골조가 자 분담을 하는 게 얘가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 하중, 지진은 사실 수평력이잖아요. 지진 하중은 수평 하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단벽이나 가세골조가 담당하는 거예요. 전단벽이나 가세골조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단벽은 이것을 전단벽이라 하죠. 전단벽은 자 쉽게 행력입니다. 수평력. 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이 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벽이 전단벽이죠. 그래서 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으로서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죠.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빌딩을 짓는다. 30층이나 5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는 겁니다. 20층을 짓든 빌딩을 짓게 되면 그죠? 코아 부분, 그러면 설비 집중해 놓은 데 있죠? 설비 집중해 놓은 데 화장실 쪽하고 계단 쪽하고 엘리베이터에 집중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 철근 콘크리트 벽을 쳐 올라가. 이 전단벽 이걸로 거의 저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세로 이렇게 수직 트러스 해가 가세 골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강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가세 골조. 이렇게 보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수직 하중은 기둥보 바닥판 있죠. 이 입체 골조가 분담을 하고 저항을 해주고 자중은. 그리고 나서 지진 하중을 전단벽이 별도로 하는 것이 이것이 자 건물 골조 방식. 그럼 최근에 빌딩들 웬만하면 이걸로 거의 많이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뼈대 짜 올라갈 때 일정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막 치면서 올라가요. 철근 콘크리트. 그 골조가 건물 골조 방식입니다. 그리고 28번에 모멘트 골조 방식하고 구분 좀 해놔요. 모멘트 골조 방식하고 구분을 좀 하면 되는데, 자,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하고 행력을 다 수직 하중과 행력을 누가 분담하는가 하면 이것은 둘 다 라멘 골조가 저항하는 게 라멘 골조가. 자, 원래 라멘이란 것은 철근 콘크리트. 원래 라멘은 철근 콘크리트는 의예요. 라멘이 독일어 철근 콘크리트는 의입니다. 저항하는 구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죠. 건물 골조 방식이 보통 저거죠. 더 조금 건물 좋은데 많이 쓰는 방식이고, 모멘트 골조 방식 그보단 조금 떨어지는데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혹시나 비교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골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혀 시험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 골조 방식 해주고 나머지 골조 방식은 한번 읽어두도록 하시고 너무 열심히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용어는 안 들어갔거든요. 건축 구조 기준에서 간혹 가다가 지문은 조금씩 따요. 최근 흐름이. 그래서 20회 시험 때도 앞전 어려운 문제를 건축 구조 기준에서 살짝 뽑아가지고 지문을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런 거, 20회나 이런 때. 그리고, 19회 때 이럴 때 조금씩 지문을 땄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시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자꾸 등장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근물골조 방식하고 모멘트 골조 방식은 조금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는 한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 라멘 구조를 배우잖아요. 라멘. 그래서 이 라멘 골조가 분담하는 것을 모멘트 골조라 방식이라 한다. 그리고 얘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분담하고 그물 골조, 지진 하중은 수평력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하도록 설계한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전단벽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1장 부분의 용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